자, 봅시다. 복습이 조금 길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는 성리학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리학이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요. 안향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의 이름은 안향입니다. 고려의 유학자였고요. 이 사람은 원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원나라에서 제일 유행하고 있었던 최신 학문인 성리학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고려 사람들한테 소개합니다. 밑줄 칩시다. 자,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언제 들어왔다고? 고려 말에 들어왔어요. 어디로부터? 원나라로부터 고려로 성리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처음 전해준 사람은 바로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13세기 말 고려 말이었어요. 그죠? 자, 이 안향이 가지고 온 성리학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재헌, 이색 같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요. 그 뒤에 그의 후배들에 해당하는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 우리 통틀어서 다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고려말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야. 그지? 배운 기억나나요? 그죠?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의 과정에서 저기 누구야? 권문세족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새롭게 뽑은 인물들,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지? 자, 그렇다면 이 신진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왜 성리학을 받아들였나요? 이들이 성리학이 필요로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지? 그렇죠. 비추십시다. 자, 당시 원간섭기의 권력을 잡고 있었고 또 그 권력을 바탕으로 횡포를 부리던 사람들이 누구야? 신원파 권문 세족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권문 세족들이 누구랑 결탁되어 있었니? 불교 사원 세력이랑 결탁되어 있었어요. 그죠? 따라서 권문 세족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불교를 깔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기존의 유학의 경우에는 불교보다 수준이 어땠어? 낮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유학으로 불교를 비판하기는 어려워. 그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필요했느냐? 성리학은 처음부터 이 유교가 불교보다 수준이 낮았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불교의 논리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바로 성리학이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성리학이야말로 불교를 비판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화된 사상적 무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하였다? 줍시다. 권문세족과 불교를 비판했던 것이고, 권문세족들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는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잡고 뭘 했어요? 비추칠게요. 뭘 했어요? 조선을 건국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성리학에 의해서 계획되고 성리학으로 만들어졌으며 성리학에 의해서 굴러가는 나라였다. 조선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성리학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넘어가기 전에 거기 신진사대부 밑에 조금 칸이 있죠. 그죠? 요거 하나만 좀 써 놓읍시다. 고려 말에 사서가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자, 사서가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되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성리학에서는 오경보다 사서를 중시한다 그랬잖아. 그치? 사서가 과거 시험에 포함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 고려 말에 이미 성리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조선은 성리학으로 만들어졌고 성리학에 의해서 굴러가는 나라였다. 조선은 모든 것이 성리학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밑주십시다. 거기 나와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리학이 조선의 지배 이념이었고 국가 의례, 사회 의례의 논리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것을 다 성리학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따지고 성리학적으로 옳은 방식대로 하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싼 철학적인 논의가 전개되었고요. 그것이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황과 이이의 학문 논쟁이었고, 그거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기 논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송나라,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리학이 연구돼서 나타났어요. 그죠? 명나라, 나라 세운 다음에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았어. 그치? 자, 그런데 조선은요, 달랐어.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성리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야. 그지? 처음부터 나라가 성리학적으로 계획되었고 성리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성리학적으로 나라를 굴러가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이게 성리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져야 됐어. 그러려면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훨씬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싸고 어찌 보면 중국보다 훨씬 더 깊게 심도 있는 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서 조선의 성리학 수준이 중국보다도 높아졌다라고 하면 좀 과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논쟁의 핵심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아본다면 이황과 이이의 학문 논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기 논쟁이라는 것이지. 이해되나요? 나이는 누가 더 많나요? 이황이 한 35살 정도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와 아들뻘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황이 조선 최고의 학자로 존경을 받으면서 은퇴할 때쯤 이가 이제 새롭게 주목받는 신진 관료로 한참 뜨고 있었던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됩니다. 이 둘의 학문 논쟁은 조선의 양대 천재의 대결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특히 이황은 이제 어쨌든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이는 7살에 처음 과거 합격한 조선에 나온 천재였으니까 그지? 원래 이제 이가 편지를 주고 받다가 답답해가지고 이황은 직접 찾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황의 집에서 하루 종일 둘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가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집에 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이의 뒤통수를 보면서 이황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후배들이 무섭다더니 저런 놈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둘 다 성리학자예요. 그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아직도 볼 수 있죠. 어디서? 1,000원과 5,000원에서 볼 수 있죠. 그죠? 보통 집회에 어떤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가니?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위인이 들어가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2명이나 성리학자가 집회에 들어가 있어. 그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싸우느냐? 이기 논쟁이야. 이가 더 중요하냐? 기가 더 중요하냐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것이에요. 이황은요, 이를 중시했던 사람이야. 좀 더 원칙적인 것을, 내면적인 것을 중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신과 도덕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이는요, 기를 중시했던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좀 더 중시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실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는 쪽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땅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적이 돼. 그러면서 선량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이런 도적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이를 중시하는 이황은 뭘 강조했던 거예요? 수신과 도덕을 강조했어. 이네들이 양심적인 마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그치?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 나쁘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황의 입장이었던 것이에요. 반대로 이의 경우에는 왜 농민들이 도적이 될까? 그것은 세금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쁜 관리들, 탐관오리들 이런 애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이 애들이 도적이 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의 입장인 쪽이에요. 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해되니?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뭐가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아? 그죠? 이 쪽이 좀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러면 세금 제도가 완벽하고 탐관 오리가 없으면 도적이 발생하지 않나요? 남의 물건 훔치는 사람 싹 다 없어지나요? 그건 또 아니야.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수신과 도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 그지? 그 바탕 위에서 현실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쪽 다 맞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지? 다만 뭐가 우선되어야 하느냐, 어느 쪽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게 이 이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예전 교과서에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논쟁들이 한 2개 정도 더 들어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그런지 지금 교과서에는 빠졌네요. 자, 이황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읍시다. 이황 밑에다가 이황의 사상은 이후에 일본의 성리학이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본의 성리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 임진왜란 때 일본 분들이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그지? 많은 것들이 약탈해 가는데 그 중에서 이황의 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이때 약탈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이황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성리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황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쪽에 훨씬 더 자료가 많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조선에서도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성리학이 확산이 됐어요. 밑줄 칠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이름은 무엇인가요? 백운동 서원인데 나중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액서원이 되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은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들어봤니 소수서원? 한 번쯤 들어봤지, 그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서원이잖아요, 그죠?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밑줄 칠게요. 우리나라에서도 향약이 실시가 되었고요. 백성들에게 성리학적 질서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조선에서도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확산되고 또 유지하는 데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향약이었다라고 하는 거. 송나라 명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성리학이 널리 확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축구가 다 끝났지, 그치? 우리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끝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일본전보다는 선생님은 저 베트남전이 훨씬 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2명의 한국 감독의 대결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특히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현지 분위기가 선생님 어렸을 때 그 2002년 월드컵처럼 그지 4강 진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이 가고 그러더라고. 이번 이 아시안 게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관련된 주식이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니? 우리나라는 현재 새로운 무역과 경제 파트너를 찾고 있어.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무역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미국이었거든. 근데 이제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제1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중국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작년에 사드 배치 때문에 이렇게 컸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러면서 중국이 무역 보복했다 막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이거를 겪으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저렇게 국제적인 어떤 룰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보복을 할 수 있는 나라구나 라고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우리나라 사람들, 기업인들이 특히 많이 인식을 하게 됐어. 그래서 중국은 가장 큰 나라이긴 하지만은 위험하다. 그래서 좀 더 중국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는 없을까라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중국보다 적지만 그래도 인구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지? 2번째로 많은가 싶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가 또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 점에서 베트남도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베트남은 땅 크기가 우리나라의 한 1.5배 정도 크고요. 인구가 한 1억 명, 9천 명, 9천만? 9천만에서 1억? 그 사이인데 더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딱 이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베트남 인구의 60%가 35세 이하야. 베트남 인구의 60%가 35세 이하라고 굉장히 젊은 나라야, 그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어, 그지? 지금 출산율이 뭐 0.98? 부부 한 쌍당 애를 0.9명 정도 낳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지. 베트남 같은 젊은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와 협력하기 정말 딱 좋은 나라죠. 다만 이 6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민간인 학살 이런 거 했던 것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문제가 아직 완전히 매듭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 근데 이번에 그 박항서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얼마를 들여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좋게 만드는데 그죠? 엄청나게 큰 업적을 남긴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하고 은행이 진출을 해가지고, 그지? 우리나라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그 지역의 이제 노동력을 통해서 서로가 얻는 것을 원하고 주고받는 윈윈 이러한 관계가 되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베트남이 새로 우리나라의 경제 파트너로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동아시아사가 정말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 동남아시아 지리적으로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 들어가지만 문화적으로는 동아시아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서로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력이 잘 되겠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베트남어를 공부를 해보려고 복합 베트남어라는 책을 샀는데 딱 첫 페이지 펴보고서는 덮었어. 왜냐면은 나는 중국어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성조를 잘 몰라. 성조. 중국어는 성조가 4개인가? 4개 있지. 4개 있지, 그지? 베트남어는 성조가 5개? 6개? 되더라고. 그래서 성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내가 완전히 큰 진입 장벽을 느껴서 인사말 하나 배우고 끝냈네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 신짜오라고 해.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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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중국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일본보다 중국에 빨리 진출할 수 있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는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어가 동시에 가능한 조선족들이 있잖아요. 그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중국 진출의 교두보 징검다리가 되어줬단 말이야.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국제 결혼의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농촌에 이제 결혼 못하는 농촌 총각들 제일 많이 이제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베트남 여자들하고 많이 결혼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베트남 며느리들 또는 그 가정에서 자란 2세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의 국제 교류를 하는데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아주 고급 인력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잘 받아들여 줘야 되겠지. 난민 같은 사람 들어와도 꺼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딴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본의 성리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런 게 진짜 동아시아사 아니야, 그지? 현실적인 얘기. 우리는 이런 거 정말 생각하느라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일본으로 갑시다. 밑줄 칠게요. 자, 가마쿠라 막부 후기에 성리학이 일본에 처음 전해졌어요. 그런데 성리학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주목받고 또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고려와는 달리 일본에서는요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고 일본 사람들이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어.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비슷한 시기에 전파가 되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려와 일본의 성리학이 전해졌는데 고려에서는 그렇게 성리학이 주목받았던 반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불교라서. 또 고려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은 무사들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인 것이야, 그렇지? 자, 그랬기 때문에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도 큰 영향력이 없었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부 승려들, 스님들만이 요게 요즘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뜨는 학문이래라고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갖는 정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는데 일본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 믿주십시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강항이라고 하는 조선의 성리학자이고요. 이 사람 언제 일본에 건너갔느냐? 믿주십시다. 정류제란 때 포로로 일본에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정류제란이 뭐였지?
언제? 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죠? 일본군 쳐들어가요. 조선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캐 발려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순신과 의병의 화력으로 간신히 버티지, 그지? 그러다가 명나라 군대가 도와주러 들어오면서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을 해요, 그지? 근데 명나라 일본군이랑 싸우다 보니까 아, 얘네가 그렇게 쉬운 놈들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전쟁에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 일본에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휴전하자라고 휴전협상을 제안하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랑 명나라 사이에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전쟁이 멈췄었어. 그러다가 양쪽의 조건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휴전협상이 결렬되고 일본군이 다시 전쟁을 시작했으니 그게 정류재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통틀어서 임진왜란으로 보기도 하는데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협상이 전개되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임진왜란, 그 이후를 정류재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야. 자, 아무튼 강항은요, 아마 오품이었나 그랬을 거야. 과거 시험 봐서 관직에 진출했던 사람이고 정류재란 때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와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패해서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강항이에요. 가는 동안 고생 되게 많이 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의 일기에 나와 있어. 뭐 8살 된 조카가 배 위에서 우니까 일본 군들이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그냥 던져버렸는데 가족들은 그거를 보면서 묶여있는 상태라서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아무튼 포로로 잡혀서 살다가 이 사람이 일본에서 누구의 눈에 띄게 되냐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었지. 일본의 성리학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 정도가 관심을 가졌었다 그랬었지? 승려들이 관심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 원래 승려였어. 스님이었다고. 그런데 성리학의 매력에 빠져서 유학자로 변신하게 된 사람이 바로 후지와라 세이카예요. 자, 성리학 뭔가 되게 재미있어 보여. 관심이 가는데 너무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본에서는 성리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지?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까 마침 조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었는데 과거에 합격할 만큼 성리학에 대한 조회가 높은 사람이래. 그래서 데리고 와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요.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요. 조선을 돌려보내준다는 약속도 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혼자 공부하면서 몰랐던 내용들을 강항에게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강항도 그에 대해서 친절하게 자기가 아는 대로 다 대답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강항과의 문답을 통해서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 최초로 성리학을 이해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책을 쓰니 밑주십시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이에요. 유교경전인 사서오경을 외훈, 일본에서 해석했다 또는 일본어로 해석했다라는 게 사서오경 외훈의 책 제목의 뜻이고요. 이것은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에 대한 주석본이다.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에 대한 주석본이다. 일본 최초의 성리학 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후지와라 세이카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을 했고요. 후지와라 세이카는 자신이 연구한 것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성리학이 대대로 연구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수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밑주십시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이에요. 후지와라 세이카의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밑줄칠게요.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에도 막부 배운 기억나니?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 그지?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가 죽어요, 그죠? 그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다이묘가 새롭게 막부를 세우니 그게 바로 에도 막부라는 거였어, 그지? 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새로운 막부를 세운 쇼군이 후지와라 세이카를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니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인 당신이 막부를 위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후지와라 세이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쇼군께서 나를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쇼군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밑에 뛰어난 수제자가 있으니 이놈을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수제자를 추천했으니 그게 바로 누구인 거예요? 하야시 라잔인 거예요. 그래서 하야시 라잔은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라가서 에도 막부의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데 사상적인 학문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 하야시 라잔의 사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빈칸에 들어갈 것인데 상하 정분의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하 정분의 이. 상하 정분의 이. 자, 상하 정분의 이란 무슨 뜻이냐? 상하 위아래죠.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정분 정해져 있는 분수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위아래의 분수가 이미 정해져서 태어난다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지배층이 될 것인지 피지배층이 될 것인지 정해져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분수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바로 상하 정분의 이라고 하는 사상인 것이에요. 성리학에서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분 질서를 만들어냈어. 에도 막부의 신분 질서, 신분 제도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니? 굉장히 위계 질서가 엄격한 신분 간의 이동 허용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굉장히 엄격하게 신분 질서가 강화되고 또 신분 간의 이동이 금지되는 그런 형태의 신분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서도 성리학이 에도 막부에 관하게 되는데 밑주십시다. 일본에서는요 신토와 불교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명나라나 조선처럼 성리학이 사회 전반으로 국가 이념으로 성장하거나 확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뭔 소리가? 고려는 불교국가 아니었나? 근데 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성리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가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았지? 고려도 불교의 영향이 꽤 강했는데 뭔 차이일까? 지배층 이 바꾼 거. 일본 어디서는? 무사. 자, 똑같은 조건이었어, 그지? 고려나 일본이나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성리학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죠? 일본은 에도 막부가 세워지고 성리에 관하게 되었어도 여전히 불교 신토의 영향이 강했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지배층이 바뀌었어요, 그죠? 조선에서는 신진 사대부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갔어, 그지?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 들어있었어요? 성리학 들어있었어, 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판했던 거 권문세족과 불교였어, 그지? 이들 입장에서는 불교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불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굳이 불교를 죽일 필요 있나요? 없어요, 그죠? 무사들이니까, 그지? 굳이 불교가 없어져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 여전히 불교 신토를 믿고 있어. 다만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리학을 일부 이용한 정도잖아,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불교와 신토의 영향이 약해질 이유가 없었다. 여전히 무사들은 불교와 신토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리학이 이용되긴 했지만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밑줄칠게요. 조남 사상의 선행과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의 권력을 회복한 것은 성리학적 병문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뭔 소리냐면은 나중에 에도 막부 무너집니다. 19세기 가게 되면서 에도 막부가 망하고요. 막부와 쇼군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천황에게 반납해. 그 사건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인데 성리학이 여기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왜 영향을 줬느냐? 자, 성리학에서 뭘 중시한다 그랬어? 위계질서 중시한다 그랬어, 그지? 엄밀히 말해서 천황이 위에요, 쇼군이 위에요?
천황이 위약이지. 천황이 위에 있는 분인데 어찌하여 권력을 쇼군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 성리학적인 위계질서에 어긋난다 라고 하는 것이 막부를 무너뜨리는데, 막부를 공격하는데 명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 유신이 일어났는데 성리학적 명분론이 이용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이후에 성리학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성리학이 바꿔놓은 일상생활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